네, 안녕하십니까. 범어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예, 저는 김영대 철학과에 재직 중인 권대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 그 분야가 오늘 말씀드릴 이 두 철학자와 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듯이 독일 근대 미학의 두 고전을 통해서 본 예술과 우리의 삶. 독일이란 나라가 미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1750년에 알렉산더 바움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아이스테티카라는 라틴어 제목의 책을 썼었고, 주로 이제 인간의 인식 능력 중에서 이성과 대비되는 이 감성에 대한 별도의 철학 분과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아이스테티카라는 책과 더불어서 학명을 만들었었고, 그 아이스테티카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레스테틱, 독일에서는 에스테틱, 영국, 미국에서는 에스테틱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현재 미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철학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미학에서도 단연 아주 그 선도적인 사상가를 많이 배출했는데, 어, 가장 대표적인 미학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칸트와 헤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미학의 두 고전으로서 제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 그리고 헤겔의 미학 강의, 이 두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현재 우리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으로 이 고전들을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래쪽에 제가 제목을 하나 좀 약간 카피성으로 적었는데, 독일 말로는 칸트 오더 헤겔, 영어로 하자면 칸트 or 헤겔이죠. 칸트냐 헤겔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많은 철학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18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헤겔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활동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른바 독일 근대 철학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분들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에 상당히 좀 상반된 철학적 분위기를 풍기는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대결 구도, 라이벌 구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독일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칸트냐 헤겔이냐, 이런 제목으로 학자들끼리 모여서 논쟁과 토론을 하는 심포지움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제 기억으로 한 7, 8년 전에 한국 헤겔학회와 한국 칸트학회 연합으로 똑같은 제목의 어떤 그 학술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21세기 한국에서 칸트와 헤겔 사이에 이 전쟁을 대리로 치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이 독일 철학의 영원한 이 대결 구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크게 봤을 때는 모든 철학자 혹은 철학을 꿈꾸거나 철학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칸트와 헤겔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사람을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이 이 대결 구도를 구성하는 그 근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어딨냐, 핵심 아젠다, 그 화두가 뭔가 했더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계라고 하는 거, 혹은 우주, 자연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인간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삼라만상은 우리의 지성 또는 이성이라고도 하죠. 인간의 지적 능력,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는 거죠. 자, 뭐 여러분들한테 여쭤봐도 뭐 똑같겠죠.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쭈면 뭐 절반 정도는 열려 있다, 절반 정도는 닫혀 있다라고 하겠죠. 각각의 절반을 선구적으로 대변한 두 철학자가 바로 칸트와 헤겔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선배인 칸트부터 말씀드리죠. 칸트의 철학의 기본 분위기가 뭐냐? 어떤 사람은 뭐 경건주의다, 어떤 사람은 뭐 비판적이다, 어떤 사람은 전형적으로 근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형용사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에게 제일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근대적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칸트의 근대성을 여기서 봅니다. 자, 칸트가 썼던 비판서가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비판서가 순수 이성 비판이고, 두 번째 비판서가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판단력 비판입니다. 특히 판단력 비판도 그렇지만 제1비판과 제2비판에서 칸트가 규정하는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는 자, 주체, 그렇게 이야기되죠.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에게서 주어지거나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자연에게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주내 내용이고요. 실천 이성 비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의지, 자유의지, 실천적 이성, 행동하는 이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에 준칙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진리와 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두 가치의 그 법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가 우리 인간의 지성,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대단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지적인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끝에 가서 칸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결국 끝에 가서는 칸트는 회의주의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회의주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인간에게 부여한 이 자연의 입법자라고 하는 그 자격은 기본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경험할 수 있는 대상, 경험할 수 있는 자연에 한해서만 우리 인간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법칙을 부여하지, 경험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 예를 들어 뭐 영혼이다, 신이다, 우주의 크기다, 시간의 뭐 처음과 끝이다, 뭐 이런 따위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경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법칙을 매기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된 자연이라는 의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감각의 저편에 있는 이 대상 그 자체, 사물 자체 또는 물 자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베일에 쌓여 있다. 이게 바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입법자라는 칭호를 인간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칸트는 회의주의자이다.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적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보는 세계, 이게 그러니까 경험의 가능성의 그 한계 내에 있는 세계죠. 경험할 수 있는 세계와 그 자체로서의 세계, 대상 그 자체, 사물 자체는 다르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항상 X이다. 즉 미지수,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특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 세계의 본질은 우리의 지성에게 닫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헤겔은 야심찬 철학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서양 철학사가 탈레스부터 지금까지 한 2500년, 600년 좀 되는데 2500년 서양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스케일이 크고 가장 야심이 큰 철학자가 헤겔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플라톤 같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갖고 있지만 헤겔의 그 스케일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이 철학 체계 시스템에는 모든 학문에서 거론되는 모든 주제가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세계는 뭐냐? 우주는 뭐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816년에 처음 교수가 됩니다. 만으로 46살 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처음 교수가 되는데 거기서 2년 근무하고 이제 2년 뒤에 베를린으로 옮겨서 별세할 때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철학자로서의 캐리어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그 두 번의 그 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한 번, 베를린 한 번. 그 두 번의 취임 강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지성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 지성 앞에 우주는 감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 이성에 대한 정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왜 그런 거 했더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타자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이성.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사유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하고 이 개념들을 묶어서 명제화시키고 판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명제들과 판단들을 또 유기적으로 엮어서 이른바 추론이라는 걸 하죠. 개념과 판단과 추론이라고 하는 우리 사유의 근본 요소, 근본 형식이 우리 사유 속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세계, 자연,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물들, 모든 현상들을 지배하는 법칙이자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성은 개념과 판단과 추론의 형식으로 작동하고 우주 속의 모든 것들도 개념과 판단과 추론의 형식으로 그런 구조로 존재하고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 앞에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객관성, 객체성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세계 자체가, 우주 자체가 이성적인 질서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을 잘 발휘하면, 완전하게 작동시키면 우리의 이성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헤겔의 근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칸트와는 정말 정반대되는 지적인 낙관주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대결 구도, 즉 어떤 그 학문이나 철학 자체에 대한 낙관적 입장 또는 겸손한 입장, 이러한 대결 구도가 이제 예술과 관련된 이학적 담론으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 뭐겠습니까? 어떤 지성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이 예술의 본질에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단지 이 칸트와 헤겔이라는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고민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미학하는 모든 학자들이 안고 있는 아마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학의 근본 화두, 그러니까 미학이 처음 수행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물론이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만약에 미학을 계속한다면 그들도 계속 고민하게 될 화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술의 가치 문제입니다. 예술의 가치. 미학은 철학의 한 분과입니다. 그래서 미학을 다른 말로 예술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 왜 예술을 다루겠습니까? 철학이 왜 미를 다루겠습니까?
그것은 미라는 가치나 예술이라고 하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철학적으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할 만큼의 내적인 가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인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러한 논의가 철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면 미학이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1750년, 즉 18세기 중반에 처음 생겨났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칸트와 헤겔도 이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칸트와 헤겔이 다루었던 예술의 가치와 연관해서 제가 그 미학의 근본 문제를 보니까 어쨌든 칸트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어쩌면 저도 그렇고요. 많은 미학자들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어떤 미학자가 각각 어떻게 예술의 가치를 규정할 것인가. 네,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일단 물론 그 철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예술계, 예? 아트 월드라고 하죠. 예술 작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후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을 통해서 문화 산업을 이렇게 구성하거나 또는 상당히 예술에 대한 깊은 식견으로 비평을 하거나 감상을 하거나 이런 모든 일종의 그 조직 제도를 예술계라고 합니다. 아트 월드라고 하는데 아트 월드가 미학을 하는 철학자들에게 즉 미학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인데 저 같은 미학자에게 예술계의 구성원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소망하는 것이 대충 두 갈래인데 이 두 갈래가 상당히 상반되는 모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두 요구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좀 길게 적어봤는데 자, 예술을 지식, 도덕 이런 따위의 것들과 즉 예술이 아닌 예술 밖에 있는 것들과 연루시키지 말고 그냥 예술은 예술 그대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자적 영역일 수 있도록 논증을 해달라. 논증은 철학의 몫이죠. 그리고 예술의 독자성에 대한 이 갈망은 예술계의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정교하고 상당히 강한 논증을 구사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예요. 요약하면 이들은 예술 영역의 자립성 또는 자율성 이것을 철학적 논변을 통해서 정당화해달라 이걸 요구하고요. 요즘 이제 사회학에서는 그런 자율성이나 자립성을 분리 독립이라고 합니다. 예술 영역의 절대적 분리 독립에 대한 정당화 논리 마련에 대한 요구 이것을 예술계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런 분리 독립보다는 오히려 아주 깊숙하게 이 학문 세계 속으로 연루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또 있습니다. 예술은 뭐 독자적이고 뭐 자립적이고 그게 아니라 예술도 진리 인식이라는 고차적인 지적 활동일 수 있으며 또 나아가서 세계를 바꾸고 인류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철학적 논변을 통해서 정당화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인식을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철학을 비롯해서 그죠? 수학, 물리학 등등등 학문을 주로 진리 인식의 그 매개체라고 하죠, 그죠?
예술이 일종의 학문인 것처럼, 그래서 학문들과 어떤 지적 수준의 비교에 있어서 결코 열등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요구는 어느 정도 지금 먹히고 있죠. 그러니까 음악 공부를, 미술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르네상스 이후로 유럽에 대학이 생기면서 예술은 이제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죠. 대학은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다. 그런 진리 인식을 어떤 공통의 목표로 하는, 그리고 지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기관 속에서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예술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대중예술도 가르치죠. 그래서 뮤직 프로덕션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두 번째 요구, 예술도 진리 인식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또 덜어는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또 덜어는 우리의 영혼을 그릇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조금 이제 개념화 시키자면 예술이 갖고 있는 지적인 가치, 교육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을 입증해 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성계라고 하는, 즉 학문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지성계 속으로 예술이 편입될 수 있음을 철학을 통해서 논증해 달라, 이런 요구가 예술계에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술은 절대적으로 독립된 것이고 절대적으로 분리된 것이고 그걸 입증해 달라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술은 학문과 마찬가지로 진리 인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걸 입증해 달라.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듣고 있다. 그래서 외줄타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이 그거죠. 예술은 완전히 분리 독립된 것이다. 절대적으로 자율적인 것이다. 이 자율성을 한번 논증해 달라. 이런 요구에 화답한 강력한 철학자, 아주 매력 만점의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이 칸트가 쓴 미학책이 판단력 비판입니다. 물론 이 판단력 비판이 이 미학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이고요. 판단력 비판의 그 일부가 바로 미적 판단력 비판이고, 이부는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해서 주로 그 자연의 목적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주로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표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제1부 미적 판단력 비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의 비판 철학은 세 권의 비판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수 이성 비판이고, 두 번째가 실존 이성 비판. 이 두 책은 이미 기존에 좀 알려져 있던 책입니다. 칸트의 전체 그 철학적 캐리어 중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앞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50이 되기 직전부터 쓰기 시작한 게 순수 이성 비판이고요. 그리고 판단력 비판은 칸트가 꽤 나이가 들었을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심오해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유럽에서는 사실 이 판단력 비판이 상당한 인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 쓰는 치는 논술 시험 있죠. 바칼로레아라고. 바칼로레아 논술에서 종종 이 지문으로 등장하는 텍스트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부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미학을 공부하는 소수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 있잖아요. 대입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학 전문대학원 들어가는 시험, 리트, 법학 적성 시험, 이런 데서 이제
이 칸트 판단력 비판의 부분들을 끌어와서 국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웬만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미학의 이 학문적 정체성이나 칸트의 이 저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판단력 비판 중에서 제1부 미적 판단력 비판, 바로 이 부분이 자, 예술의 자율성, 절대적인 자족성, 독립, 이런 요구를 좀 만족스럽게 설명해주는 논면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텍스트, 헤겔의 미학 강의입니다. 자, 판단력 비판과 마주 서 있는 라이벌 텍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정반대편, 즉 예술의 진리 연관성, 즉 지식의 일종으로서 뭐 유사 학문으로서의 예술의 지위를 정당화해달라는 바로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미학 이론이 바로 헤겔의 미학 강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보면 그죠? 미학 강의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헤겔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헤겔이 입으로 말로 했던 강의들을 기록해서 엮은 책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겔은 두 대학에서 재직했다. 짧게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직을 담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 미학에 대해서 총 5번 강의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한 번 했고요. 한 학기.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 가서 4학기 강의를 합니다. 헤겔이 그렇게 말을 매끄럽고 멋있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독일의 서남쪽, 지금으로 치면 그 뭡니까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덴뷰르텐베르크라고 하는 주인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하자면 아주 뭐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투리가 심하고, 예. 그리고 또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았고, 또 베를린 대학 갔을 때는 나이가 꽤 들어서 좀 막 굴럭굴럭거리고 말도 더듬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미학 강의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셀럽들, 그 문학의 셀럽들이 헤겔의 미학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인리히 하이네 시인이죠. 그리고 뭐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우리 흔히 이제 뭐 멘델스존이라고 부르는 그 작곡가, 헤겔의 학생이었고, 리하르트 바그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바로 헤겔의 미학 강의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바그너가 이제 그 무직 드라마라고 그 음악극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뭡니까 니벨룽의 반지, 사부작 같은 그런 대작들을 만들게 된 계기도 바로 헤겔의 미학 강의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헤겔의 미학 강의는 독일, 나아가 그 당시 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 강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 헤겔 교수의 강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모인 게 학생들의 그 당시의 그 강의 필기록인데, 이 필기록을 헤겔이 죽은 다음에 다 모아봅니다. 모아서 포터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번역돼서 보고 있는 그 텍스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3부작으로 만들어진 미학 강의. 그래서 이거는 헤겔이 썼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했던 것을 학생들이 받아 적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직도 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헤겔의 미학 강의를 들으려고 독일뿐만이 아니고 또 폴란드, 스웨덴, 뭐 덴마크, 체코,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베를린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헤겔이 죽은 다음에 지금 250년 좀 돼가는데, 지금도 가끔씩 어떤 집의 다락방에서, 어떤 집의 책꽂이에서
몇 대 할아버지가 학생이었을 때 헤겔 미학 강의를 들으면서 적었던 노트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일의 보훔시에 있는 그 헤겔 서고에 보고가 되면 또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편집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도 계속 간행이 되고 있다. 좀 재밌는 사실이죠. 그런 텍스트이고, 또 헤겔이 직접 쓴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헤겔의 말이었을까? 학생들이 혹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적은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헤겔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트 필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적지는 않았을까? 이런 식의 좀 그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진품성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 같은 이 전공자들은 참 논문 쓸 거리가 많아 계속 많습니다.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소개하고 그에 이어서 헤겔의 미학 강의의 내용을 소개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미학적인 대결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죠. 두 책 다 상당히 좀 분량이 많고 칸트의 판단력 비판도 대략 한 500쪽 됩니다. 그리고 헤겔의 미학 강의는 3권짜리니까 대략 한 2000쪽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리고 이 당시 칸트와 헤겔 때부터 서양 철학이 본격적으로 난해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 별도의 철학과가 설립되고 거기에 철학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철학과 교수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거든요. 그전에는 뭐 성당의 신부가 철학을 하고 의사가 철학을 하고 시인이 철학을 했거든요. 칸트 때부터는 오로지 철학만 연구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철학 교수라고 하는 이런 직종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의학이 아주 전문 분과가 되고 물리학이 전문 분과가 되는 것처럼 이때부터 철학이 아주 전문적인 분과가 됩니다. 그 전문적인 분과다 보니까 어렵고 또 일종의 업계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자들에게만 통용되는 아주 고난도의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개념들이 묶여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런 복잡한 이론들로 각각 한 700페이지, 2000페이지 이런 책들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몇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통독한 제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서 칸트나 헤겔이 말하려고 했던 중요한 주장이 도대체 뭘까? 그중 한 몇 개만 추려보자.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 주제를 명제 형식으로 한번 추려보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칸트 판단력 비판에서 몇 개의 명제를 따왔고 그리고 헤겔의 미학 강의에서 명제를 몇 개 따왔습니다. 자, 먼저 칸트의 판단력 비판, 그 중에서도 제1부인 미적 판단력 비판의 주요 주장. 첫 번째는 자, 이 취미 판단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자, 취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라고 느낄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제가 들어도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즉 저는 제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취미 판단입니다. 또 다른 말로 미적 판단입니다. 이것은 뭐다? 리모컨이다. 이거는 미적 판단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 판단입니다. 근데 이 리모컨이 이쁘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취미 판단이 내리는 판정이죠. 재밌는 것은 여기에 판단이라고 하는 말을 칸트가 쓴다는 겁니다. 미적인 감성 또는 감수성,
감수성은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좀 특수하고 개방되어 있고 자유롭고 분방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판단은 뭡니까? 판단. 주로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 내리는 작용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칩니다. 미적인 차원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칸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왜냐하면 칸트보다 철학적으로 조금 앞서는, 즉 칸트도 함께 속하는 이 근대 철학, 그 가장 선고자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칸트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칸트는 데카르트는 17세기에 환생한 플라톤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좀 강경한 완고한 이성 중심주의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그 궁극적인 근거, 그것마저도 이성의 활동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존재한다. 다 아시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이성을 통해서 사유하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사유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만큼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이성이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던 데카르트에게 감각은 뭐냐, 감성은 뭐냐, 이거는 상당히 좀 가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 이 사람이 봤을 때 감각은 자주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적인 경험을 기본적으로 불신한다. 그 이유는 뭐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 꾸죠, 그죠? 그 꿈의 작용들이 감각인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감각은 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빛, 현재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빛은 현재의 빛이 아니죠. 어떤 빛들은 200만 년 전에 출발해서 이제 도착한 겁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출발해온 그 빛이 이제 내 눈에 비친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 년 전에 그 별이 없어지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현재 존재하지 않는 별의 빛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감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이성적인 사유 능력에 기반해서 지식을 해나가자. 이게 데카르트가 추구했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연관된 우리의 감수성, 미, 이런 따위의 주제는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는 전혀 거론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칸트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칸트가 데카르트적인 아주 그 강경한 이성주의에 맞서서 어떻게 해서 인간의 미적 감수성을 옹호하는가 했더니 바로 이 용어가 나오죠. 잘 보이십니까?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거. 독일 말로 Geschmacksurteil, 영어로 하자면 Judgment of Taste. 그러니까 취미라고 하는 것이 여가 시간에 하는 합의가 아니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어떤 대상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거는 추하다 라는 식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테이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냐 한번 보세요. 자, S는 아름답다. S에는 뭐 그림도 넣을 수 있겠고 음악도 넣을 수 있겠고 뭐 장미꽃도 넣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S는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그 형식을 보니까, 구조를 보니까 S는 P이다. 즉 주어와 수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아무리 즉흥적이고 특수하고 개인적이고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행위는 S는 P이다. 즉 S는 아름답다, S는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판단의 형식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우리의 미적인 감수성도 하나의 판단이다. 진리 판단, 도덕 판단과 더불어서 미적인 감수성도 하나의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판단은, 그러니까 미적 판단 말고 일반적인 판단은 수로 P가 주어 S의 객관적 성질로 부여된다.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의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이 P 수로는 마이크라고 하는 이 주어의 객관적 성질이죠. 그런데 반대로 취미 판단은 그 구조를 보니까 수로 P가 뭐겠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뭐 아니면 이쁘다 이런 거죠. 그 수로 P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 즉 생각하고 말하는 나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보고 야, 이 마이크 이쁘네 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이크는 알루미늄이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알루미늄이 확인됩니다. 그죠? 이 대상의 객관적 성질로서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 마이크 예쁘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봐도 이 마이크의 예쁨이라고 하는 객관적 성질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이 마이크는 예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수로가 되는 예쁘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 마이크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판정하는 저의 마음에 있는 거죠. 제가 마음에 든다. 즉 제 마음에 쾌가 있다.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즉 불쾌가 있다. 이런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수로 P가 부여되는 판단이 바로 취미 판단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판단을 칸트는 규정적 판단이라고 또 통칭해서 부르고, 취미 판단 이것을 갖다가 칸트는 반성적 판단, 리플렉시브한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주체가 주체를 보고 하는 판단이죠. 아, 내가 이 대상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리플렉시브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명제, 취미 판단은 미감적이다. 또 다른 말로 취미 판단은 무관심적이다. 취미 판단이 미감적이다. 이거는 대충 이제 뭐 그 단어만으로 의미가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관심적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예. 그럼 일단 관심이란 말을 먼저 봐야겠죠. 칸트가 이 대목에서 말하는 관심은 대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뭘 얻느냐? 예를 들어서 앞에 장미가 하나 있습니다. 장미가 있는데 식물학자가 봤을 때 그 장미는 뭐겠습니까? 저 식물은 무슨 과에 속할까? 무슨 목에 속할까? 저것의 학명은 무엇일까? 일종의 뭐 식물학적인 뭐 계통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뭐 그 수분을 공급하는 구조라든가 빛을 받는 구조라든가, 자, 이것은 지적인 관심입니다. 그 장미를 가지고 학자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화훼업자, 그죠? 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봤을 때는 그 장미는 저거 저작권 때문에, 종자 저작권 때문에 내가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고 수입해야 되니까 저작권료를 줘야 되고, 그럼 그 저작권료를 넘는 만큼의 가격을 책정해서 팔아야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겠지. 금전적 가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실화인데 독일의 그 뮌헨 대학이죠. 히틀러가 처음 집권했을 당시에 뮌헨 대학 철학과 교수 한 분과 또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 여럿이서 만들었던 히틀러에 저항하는 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 이름이 바이세 로제, 우리말로 백장미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흰 장미를 딱 보여주면서 자, 그 어려운 그 엄혹한 시절에
그 뮌헨 대학의 젊은이들은 히틀러의 이 독재, 폭정에 맞서서 목숨을 바쳤다. 라는 식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또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취미 판단은 뭔가 하면 이 장미 예쁘네라고 하는 거죠. 예쁘네.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인 가치, 목적, 도덕적인 목적, 또 경제적인 목적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그 대상 그 자체가 보았을 때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한가 이것만 따지는 판단이 취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으려는 모든 태도를 개입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칸트는 무관심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죠. 대상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의 여부만이, 다시 말해 대상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쾌인지 혹은 불쾌인지 이것만 관건이 되지 나머지는 전혀 관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 무관심성 이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논변이죠. 예술계에서 철학자들에게 소망하는 그 첫 번째 논변. 즉 예술은 자립적인 것이다. 독자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윤리적 혹은 학문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술의 평가에 적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술은 예술이다. 예술은 도덕이나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얘기한 건데 바로 이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칸트의 이론이 그런 요구를 잘 도와주는 겁니다. 미적 차원은 학문적인 진리, 도덕적인 가치, 실용성 등등의 모든 비미적 또는 예술과 상관없는 외적인 맥락으로부터 차단된 자유로운 것으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변이 바로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여기 있습니다. 취미 판단은 단층적이다. 칸트가 이른바 그 취미 판단의 이 퀄리티, 퀀티티, 이 양에 관해서 거론하면서 아주 짧게 쓴 건데 칸트는 되게 짧게 썼습니다. 이 취미 판단의 양으로서의 단층성을 짧게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자들이 미처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칸트 미학의 정말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양에는요 보통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층적인 판단이고, 두 번째가 특징적인 판단이고, 세 번째가 단층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파티큘러 혹은 싱귤러. 전층 판단은 말 그대로 전층적이죠. 모든 S는 P이다.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죠. 장미는 식물이다. 모든 장미는 식물이죠. 이런 판단이 전층 판단입니다. 특징 판단은 어떤 S는 P이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은 인간이죠. 이건 전층 판단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말 못하죠.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 중에 여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은 남자죠. 혹은 어떤 한국 사람은 여자죠. 이게 특징 판단입니다. 이것도 꽤 다수에 대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전층 판단은 모두에 대한 판단이고 특징 판단은 여럿에 대한 판단입니다. 작은 집합, 큰 집합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칸트가 취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층 판단은 이겁니다. 내 앞에 있는 요거 S는 P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의 주어가 철저하게 단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취미 판단의 주어는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 차이점을 볼까요? 일단 대상을 여럿으로 먹는 거, 이게 특징 판단이죠. 그리고 모든으로 먹는 것은 전칭 판단인데 이것은 어떻게나 일반화가 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되게 예의가 발라. 이게 특징 판단이죠. 일반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뭉뚱그려서 거대 집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은 애국자가 많아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대상을 묶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행위, 이게 특징 판단 또는 전칭 판단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대개 취미 판단이라기보다는 규정적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장미는 식물이다. 요건 뭡니까? 이 장미는 뭐겠습니까? 요 장미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고 모든 장미는 식물이죠. 요거는 전칭 판단이고 따라서 규정적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객관적 성질을 장미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규정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은 포유류이죠. 물론 모든 동물이 포유류가 아닙니다. 뭐 양서류, 파충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포유류예요. 근데 이것은 또 포유류라고 하는 객관적 성질이 어떤 동물군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규정적인 판단이면서 특징 판단이죠. 그런데 음악은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음악은 아름답다 이 말을 풀면 뭐죠? 모든 음악이 아름답다는 말이죠. 실제로 모든 음악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음악이 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취미 판단은 전칭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술은 아름답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칸트에 따르면. 왜냐하면 아름답지 못한 예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칭적인 취미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피카소의 그림은 아름답다? 피카소의 그림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카소라고 해서 그의 모든 작품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특징적인 취미 판단도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노래는 아름답다. 이 노래. 혹은 이 장미는 아름답다. 즉 단층적인 주어를 갖고 있는 취미 판단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취미 판단의 구조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의의가 뭐냐 이거죠. 자, 하나하나의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그 자체에 한정하여 고려하는 태도를 정당화한다. 오로지 단 하나의 대상만이 판단의 주어가 된다. 하나하나의 사물, 나아가 하나하나의 사람, 즉 이 개별자, 여기에 서 있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각각 제가 들고 있는 이 리모컨, 이 마이크 모든 것은 개별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제가 학생들한테 종종 강조하는 논변이 있습니다. 신만이 유일자가 아니다. 너희들 모든 사람 각각이 다 유일자이다. 유일자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 정말 소중하다. 즉 하나하나의 개별자가 그만큼 소중하다. 보통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단수로 칭해지는 하나하나의 개별자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항상 어떤 조직 속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로 정체성을 이해하라고 요구를 받죠. 너는 국민이다. 세계 시민이다. 우리 학교 학생이다. 우리 이 도시의 시민이다. 우리 군대의 군인이다. 항상 n분의 1로서 즉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취미 판단의 주어는 뭡니까? 단수 주어입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이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장미 하나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대화 이후에
조직이나 전체, 아니면 큰 카테고리 속에서 개별자를 소홀히 볼 수 있는 태도들이 점점 팽배해 오는 그런 풍조 속에서 칸트가 단층 판단의 구조를 갖고 있는 취미 판단을 얘기한다. 이거는 저는 아주 큰 철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단층적인 취미 판단은 개별자의 소중한 가치를 각성시킨다. 특히 요즘 이분들 때문에 그 개별자의 가치가 다시 좀 부각이 되죠. 취미 판단의 대상은 anything, 아무 것이 아니라 바로 요것, this에 한정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제가 군대 훈련소 가보니까 제 이름이 사라지고 처음에는 근데 뭐 31-5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고유성보다는 이제 숫자로 매기면 되는 거죠. 거기서 저는 전체 구성원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n분의 1이 되었던 거죠. 그럴 때 저는 anybody입니다. 제가 아프면 그 자리에 딴 사람이 나가면 돼요. 자, 군대에서 어떤 전쟁에서 군인이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메꿔놓으면 되는 겁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 사람은 대체할 수 없죠.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개입니다. somebody. 이건 제가 조금 차용을 한 건데 한 2년 전에 제 후배 하나가 이제 다른 대학에 근무 중에 제 후배가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나는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상당히 그 제목을 아주 좀 좋게 봤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끌어와 봤어요. 근데 이런 식의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렵게 이야기할 것을 최근에 그 한 어떤 대중 가수들이 그 주장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수백만의 팬들을 모았죠. 바로 BTS인데 이 사람들이 뭐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를 작은 것들 뭐겠습니까? 바로 개별자죠. 대체 불가능한 하나하나 작은 개별자들. 요것, 저것, 그것, 그리고 나, 너, 그 사람. 이런 개별자들을 위해서 시를 썼다. 주장이 뭡니까? Find your name. 즉, anybody가 아닌 somebody로서의 당신만의 정체성을 찾아라. 인식하라. 그러니까 이 복잡다단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좀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는 젊은 영혼들을 달래준 겁니다. 그래서 love yourself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제가 봤을 때 너도 나도 모든 각각의 사람들, 모든 각각의 사물들, 이 모든 것이 유일하고 소중한 것이다. 칸트가 취미 판단의 성질로 얘기한 단층 판단이 이렇게 무서운 에너지를 갖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미적 감수성이 잘 수행되면 우리 인간의 도덕성까지도, 그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나의 목적에 맞추지 않고 대상 그 자체의 목적에 따라서 대하는 게 중요한 도덕적인 태도죠. 단층 판단이라고 하는 형식의 취미 판단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적인 도야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미가 바로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네 번째는 취미 판단은 목적이 없다. 즉 자유롭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미 판단은 무관심적이다. 라는 말에 좀 보충적인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자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유. 칸트에 따르면요. 취미 판단은 지성과 상상력이 완전히 자유롭게 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정답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지성이 아니고 상상력과 더불어서 마음껏 뛰노는 것. 이게 바로 취미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확정된 답을 찾아야 하죠. 그래서 그 지식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도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술과 미적인 감성은 무한하게 개방된,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열려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성의 한계마저 돌파해서 진리의 무한한 영역을 한번 놀러 가보는 것, 탐색해 보는 것, 그런 식으로 칸트가 이제 우리의 침입 판단을 정당화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개방성과 자유로 그리고 하나하나의 개별 대상을 존중하는 취미 판단을 모든 인간이 함께 잘 공유하게 되면 결국은 분열과 대립, 투쟁으로 점철된 근대 이후에 사회도 뭔가 서로 공존하고 화해하면서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세계로 좀 새롭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입장까지 칸트의 생각을 우리가 연장할 수 있고, 실제로 칸트에 이어지는 이 프리드리히 실러라고 하는 사상가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들, 이 책에서 바로 예술과 미를 통해서 인류의 단합과 세계 평화 그리고 역사의 발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칸트였고, 이제 그 라이벌, 그 불량면에서는 제 칸트보다는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헤겔의 미학 강의는 일단 최초의 예술 철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술 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갖고 있는 인식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플라톤도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도 예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플라톤의 예술과는 예술 철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예술은 복제품, 모방이거나 아니면 광기에서 나온 것이다. 되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또 데카르트, 예술의 원동력인 감성은 자의적이고 믿을 수 없다. 이래서 철학자가 예술이나 미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예술 철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 철학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태도로 예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술 철학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개설한 사람이 헤겔입니다. 자, 이 사람의 그 미학의 특징을 보니까 대충 한 5개 정도가 보이네요. 첫 번째가 예술 미를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개념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논증합니다. 철학적 미학이죠. 두 번째, 예술의 유형들, 어떤 타입, 예술의 타입이나 폼, 형식을 철학적인 카테고리 시스템을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술의 역사가 어떠한 법칙,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가를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개념 나왔죠, 타입 나왔죠, 역사 나왔죠. 그 다음에 장르, 건축, 조각, 회화, 음악, 시, 거의 모든 장르를 또 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아가서 6번째, 구체적으로 작품을 다룹니다. 작가를 다룹니다. 괴테는 어떻다, 로시니는 어떻다, 뭐 베토벤이 어떻다, 셰익스피어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방대한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미학이 헤겔의 미학 강의고, 따라서 본격적인 예술 철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명제를 보니까 첫 번째는 미학은 예술 철학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때 요 두 번째 것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연미를 배제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죠. 인간의 작품인 예술은 신의 작품인 자연을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술미의 원형이자 모범이 되는 것이 자연미다 라고 생각들 가끔 하죠. 헤겔은 그러한 일반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왜냐 했더니 자연에는 의식이 없다,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에 비해서 예술에는 정신이 투영되어 있다. 작가가 어떤 세계관, 이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 정신의 소유자인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성의 유무에 따라서 예술이 더 높다. 또 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때 그 강원도 한계령을 자주 갔습니다. 한계령. 버스를 타고 한계령 쭉 올라갈 때 정말 기암괴석에 막 폭포수들 쏟아지는 거 보이죠? 와 하고 막 탄성을 지릅니다. 탄성을 지를 때, 야, 저 자연을 보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해겔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자연적 대상을 자연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본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그 자연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은 자연적 대상이지만 그 대상이 감상되는 방식, 지각되는 방식은 예술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자연미 자체를 예술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학 강의의 첫 번째 주장은 미학은 오로지 정신의 산물인 예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이게 키포인트인데, 근데 그 예술은 절대 정신이다. Absolute Spirit. 절대 정신이다. 자, 절대 정신이 뭐냐? 했더니 결국 진리 내지는 같은 말인데 절대 이념을 인식하는 지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지성이 많은 것을 하죠.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뭐 MT를 간다 했을 때 몇 명 갈 것인가, 버스를 뭐 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다 지성인데 그 모든 지성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이념을 깨닫고자 하는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원을 해겔은 절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술이 그러한 절대 정신에 속해요. 진리를 인식한다. 자, 칸트의 주장하고 좀 다르죠? 칸트는 예술은 진리 인식, 어떤 지적인 관심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논변을 뒷받침했는데, 해겔은 예술이야말로 정말 진리에 아주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내린 이 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미는 뭐다? 진리가 감성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진리의 감성적 현현. 또는 예술은 그런 진리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 정신이다. 정말 막강한 주장이죠. 예술은 절대 정신이다. 진리를 인식한다. 그런데 절대 정신에는 예술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종교하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이 세 형태로 이루어진, 그러한 어떤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예술과 종교와 철학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진리. 이 진리를 예술은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고, 종교는 표상을 통해서 인식하고, 철학은 사유를 통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정신, 철학은 사유하는 절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관, 표상, 사유를 얘기했죠. 예술은 직관을 통해서, 종교는 표상을 통해서, 철학은 사유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말이 좀 생소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직관, 표상, 사유라는 말하고도 좀 의미를 달리합니다.
헤겔에게 특화된 직관이 뭔가 했더니 이겁니다. 시공간적으로 주어진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뭐대로 뭡니까? 들리는 대상,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인식을 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대상,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져지는 그 대상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 예가 뭔가 했더니 그리스의 조각 같은 거. 두 번째 표상은 뭐다? 정신의 내면에서 대상을 그린다. 즉 실제로 보이거나 만져지는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주체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표상으로 했을 때는 그 예가 기독교의 신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유는 이런 직관이나 표상에 비해서 훨씬 추상화된, 훨씬 지성의 강도가 높아진 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유는 뭐냐 했더니 개념을 통해 대상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한다. 그래서 그 예를 보니까 절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따지고 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증을 이끌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사유이다. 그래서 헤겔은 좀 여기서 좀 그 분위기가 바뀌는데 맨 먼저 뭘 말했습니까? 예술은 절대정신이다. 즉 예술은 진리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 방식은 직관이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끝에 가서 헤겔은 예술에 대해서 좀 그 평가가 바뀝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좀 제한적이고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장이죠. 예술은 결함에 있는 절대정신이다. 왜냐 했더니 이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 공유하는 그 대상인 진리, 이 진리를 헤겔은 뭐로 보나 하면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체계로 봅니다. 자,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체계. 이거 종교가 잘 못하죠. 논리적, 개념적 작용. 종교 잘 못하죠. 예술은 더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의 성격하고 예술이 수행되는 방식이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가장 걸맞은 형식은 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예술은 끝에 가서는 철학과 비교했을 때 진리 인식의 그 수준에서 많이 뒤처지는 것, 저급한 것이라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유로 수행되는 철학만이 완전한 절대정신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겔은 예술이 절대정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시 말해서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역사적으로 과거로 한정시킵니다. 인류의 정신문화 자체가 아주 성숙하지 못했고 유아기에 머물렀을 때 그때의 한정에서 예술은 절대 정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유아기 때, 즉 그리스인들이 조각 작품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했을 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술은 다만 과거의 절대 정신이다. 헤겔이 살던 당대 19세기, 18세기는 그에 따르자면 역사적인 장년기입니다. 성숙했을 때, 가장 무르익었을 때, 인간의 정신 능력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그 시기는 철학적 사유가 지성의 보편적 양태로 기능하고 또 국가, 사회도 감성이나 신앙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유주체, 시민들이죠. 시민들의 보편의지, 즉 법을 통해 통치된다.
종교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예술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세계가 이끌려가고 사람들이 진리를 인식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 해결이 살고 있는 근대부터 그 이후로는 영원히 이성과 법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결론적으로 예술은 과거의 것이다. 이게 해결의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해겔이 예술에 대해서 결국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죠? 예술은 더 이상 진리 인식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바꾸면 예술은 이제부터 진리 인식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술이 좀 퍼무났죠. 절대 진리를 막 짊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좀 부담스럽고 좀 버거워요. 근데 해겔이 그걸 벗겨줍니다. 이제는 그건 철학이 하는 것이다. 이제는 예술이 진리 인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놀아라 라는 식으로 해겔의 결론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에게 남는 건 뭐겠습니까? 내면의 무한한 표출, 무제한적인 미적 실험, 양식 실험, 형식 실험 다 할 수 있어요. 예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재밌죠? 정반대의 입장에서 출발했는데 듣다 보니까 칸트하고 합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칸트와 해겔의 기묘한 랑데부. 이 두 사람은 전혀 상반된 철학적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희한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술 영역이 자립화되고 그래서 또 미적 차원이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나 논변을 옹호하는 기능을 희한하게 두 사람이 함께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 이들 사이의 논쟁으로부터 우리 역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사이의 미학적인 이 대결을 통해서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는 물음들이 있는데 물음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자율성 논변, 칸트가 주로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해겔이 주로 했다라고 하는 진리 인식 논변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모순되는 것인가? 정말 다른 것인가? 혹시 두 가지가 통일될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이 남아있고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술은 정말 단순한 유희, 플레이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인도자인가? 또 더 심하게 과연 예술에게 우리가 뭐 본질이다, 뭐 과제다 라는 식의 단어를 가지고 예술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또 정당한 일인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예술하고 비예술, 예술 아닌 것, 이 사이의 경계점이 어디 있는가? 보통 미학자들이 말하는 예술은요, 예술 전체가 아니고 좀 특정한 예술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예술은 뭐냐 이거죠. 그 다음, 예술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열려 있는 예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즉 닫힌 규정을 내리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사실 미학의 영원한 과제이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뭐 실레의 작품, 뭐 바흐, 차이콥스키, 뭐 마광수 교수, 네. 그리스의 비극, 말러의 음악, 앤디 워홀, 뭐 심지어 뭐 케이팝, 트로트, 웹툰, 포르노 다 적었는데, 자, 이 수많은 예 중에서 어떤 것이 예술이고 어떤 것이 예술이 아닌가? 좀 이야기하기 어렵죠. 마광수 교수의 작품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법적인 판단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집행유예로. 요즘 같으면 그런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예술의 본질을 그 당시에는 검사와 판사가 규정했던 겁니다. 아주 웃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철학자들이 예술은 X다, 예술은 Y다라고 딱 본질 규정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도 좀 계속 남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칸트와 헤겔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은 너무너무 많고 또 정반대되는 모순된 주장들로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결국 또 꽤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철학적 규정을 통해서 열린 예술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미학자가 타고 있는 아슬아슬한 외줄, 이 외줄의 철학적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 두 고전,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헤겔의 미학 강의, 이 두 가지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과욕을 부렸다 싶기도 하네요. 너무 큰 텍스트 두 개를 정해진 짧은 시간에 좀 한꺼번에 막 쏟아붓다 보니까 강의가 좀 두서도 없고 조리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영민하신 판단력으로 제 강의를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바로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또 이 철학의 그 길로 이끌어준 중요한 사람이 헤겔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